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성막하 투매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시장이 건전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일단은 대외적 악재라는 것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고 전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는 조금 아침부터는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오늘도 수익률 좋으신 두 분입니다.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대진 멘토님하고 정재영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두 분 다 얼굴이 허해지셨습니다. 네. 분장 타십니까? 아니, 빛을 못 받아가지고, 예. 추워서 밖에 안 나가다 그렇죠. 보니까. 밖에 요새 너무 추우니까 안 나가다 보니까 얼굴만 자꾸 뽀얘집니다. 그죠? 자, 오늘 시장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좀 힘이 좀 부족해 보였다. 그러니까 좀 힘이 뒷힘이 좀, 그렇죠. 없는 그런 장이었다 좀 보여지는데요. 장대진 멘토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거래소 시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유가 약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맞는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현대글로비스가 맞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좋아질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아서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거래소 쪽들 보시더라도 현재 지수는 3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딱 21선에서 걸려가지고 위로 치지 못하고 결국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힘을 써줘야 되는데, 외국인들도 오늘 이제 장중에는 거의 2천억 정도까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선물도 마찬가지로 2,000계약. 요즘 들어서 보면은 작년 11월부터 해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이 그냥 한쪽으로만 터져라. 굉장히 변동성을 요하는 그런 시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게 윌로 튀든 아래로 튀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밑으로 튀었을 때 외국인 포지션이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세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그냥 차트대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이평선대로 이평선이 저항이고 이평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밑에가 지지가 되는데, 지금은 이평선 밑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가는 차트대로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빈자리를 코스닥 시장이 지금 수익률 게임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죠. 연초부터 해가지고 모바일 게임 아니면은 웹 게임, 그리고 또 이제 사물 인터넷, 그리고 핀테크, 그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어차피 전체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아직 좋지는 않은 상태에서 중소형주들만 역시 이제 계속적으로 수익률 게임 하는 게 당분간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80선이 전고점입니다. 거기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제 과거에 보여왔던, 지난 9월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왔었고요. 4월에도 보여왔었던 그런 하락을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완전히 이제 거래소는 그냥 차트대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수익률 게임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쫓아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580선이 넘어갔을 때는 한번 다시 생각을 바꿔서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조금 집중하는 전략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일단은 1월장 효과는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뭘까요? 이게 코스닥, 코스피는 이제 실적 때문이라고 다들 그러는데요. 네. 코스피가 실적이 좋지 못하면 사실 코스닥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의
분명히 제한적 요인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연초 효과를 들 수 있겠는데 1월 1, 2월 같은 경우는 그 한 해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해 시작이다 보니까 이런 성장에 대한 그 수요가 가장 많아지는 시기다. 근데 뭐 이런 실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어닝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것이고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예를 들면 3월 인터넷이든 어쨌든 이런 성장에 대한 테마 이런 것들이 연중으로 따져보면은 1월 달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욕구가 1월 효과로 지금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그 이렇게 쭉 역대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통계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중소형주들 코스닥 시장이 월중으로 따졌을 때 가장 강했던 때가 1월입니다. 1월 달이 가장 강세가 많이 나오고요. 반면에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월 달이 또 가장 좋을 그 월별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4월 달 정도. 예. 그 4월 달 뭐 한 요렇게 되더라고요. 그 월별로 수익률을 따져보면은 월 상승률을 따져보면 그래서 최근 이제 뭐 더군다나 지금은 이 성장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성장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경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중소형주 쪽에 더 집중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제 차트를 잠깐 하나 보죠. 이 수급 상황인데요. 뭐 여전히 이제 수급 상황을 보면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과 기관은 거래소 쪽은 팔았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914억 팔았고 기관도 800억대 매도를 했고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190억대 기관이 70억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수급적인 부분도 역시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코스닥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성장주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부분이 나타나는 것도 뭐, 극명하지 않나. 그러니까 당분간 뭐 이런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업종 대표주, 옛날 전통 그 업종 대표주 대형주들보다는 그래도, 틈새 시장을 개척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중소형주들 찾기에 시장이, 몰입이 돼 있다. 이런 현상은 보통 1, 2월 연초 효과가 길게는 또 2월까지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1, 2월 달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예,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1, 2월장은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장세장이 좀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희한한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2017년인데, 예. 대통령 선거 관련주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사실. 예. 이게 지금 거의 3년 가까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5, 16, 17년이거든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대선 관련주들이 전년도에도 한번 움직였고, 네. 올해도 지금, 반기문 유엔 총장 그 테마주가 지금 네.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청자님들께 좀 경고성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테마주라는 게 실적이 받침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실적주로 봐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유행처럼 이제 지나가는 게 테마주인데 특히 이제 정치인 관련주들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정치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른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어떤 학습 효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다시 이제 달라드는 그런 소액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가 달라드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실적이 다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다 제자리에 돌아와 버렸는데 그런 현상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보다는 그냥 매매를 한다는 생각으로 뭐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 쪽이 아니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되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일단은 시장 얘기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밋밋한 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뭐 시장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멘토님들께서 무엇보다 종목 장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거기에 또 걸맞게 좋은 종목들을 많이 가져오셔서 지금 수익률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프로그램을 채널을 돌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 이슈 토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무산되면서 차후 3세 승계구도 시나리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매각 대상이 된 지분 물량이 방대하고 일부 조건이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위한 1차 시도가 불발로 끝이 났는데요. 핵심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가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다시 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승계를 위한 남은 유력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지분 대량 매매를 재추진하는 방안과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해 정부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시키는 방법인데요. 과연 두 시나리오 중 오너 일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속마음을 들켜버린 오너 부자, 그들의 블록딜 실패에 따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현대차 그룹 관련 전망과 투자 전략이 전격 공개됩니다. 정몽구 부자죠. 정몽구 오너 일가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무산이 되면서 차후 3세 승계구도 시나리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블록딜 실패 원인은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현대글로비스를 그 가격에 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주요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왜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느냐. 예. 그 부분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일단은 이제 뭐 정의선 사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현대모비스는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은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기아차, 그리고 기아차가 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순환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선 사장이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현대모비스를 사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글로비스를 일단은 매각을 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의하면은 뭐 계열사 간에 일정 거래 수준을 넘어오는 거래량에 대해서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를 하면은 이 초과분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팔려고 하던 지분 자체가 13.4%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이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실패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급락을 좀 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이제 패를 들켜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모비스를 사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현대모비스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패가 들켰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시나리오는 두 가지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나왔듯이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와 그리고 사업회사로 분할을 한 다음에 지주회사를 글로비스하고 합병을 하는 그런 방안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실패를 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글로비스를 재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예상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현대 쪽에서 지분 정리를 하려는 것을 들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이런 거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투자자들한테 잊혀지기를 좀 이제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둘 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당분간 이 이슈 때문이라도 주가가 뭐 쉽게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차후에 이제 뭐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뭐 내일 하루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전체적인 어떤 뭐 투자 전략은 조금 더 지켜보자. 뭐 단기 반등을 노려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고 나오는 게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뭐 여기서 사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들고 가는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로만 좀 접근하자라고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정매매를 하시고 싶다면 단기로 접근해보자. 결과적으로 지금, 악재가 한번 불거진 다음에는 그것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들이 팔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출자 구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순환 출자는 왜 하는가 하면, 그들의 기업, 일가들의, 오너 일가들이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보통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많이 꼬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승자박하는, 그런 결과들을 최근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환 출자 구조는 여전히 끝을 맺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도 이 순환 출자 구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네. 현대뿐만이 아니라 SK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이런 출자 구조를 왜 이렇게 사실상 외국에서 이렇게 심한 순환 출자 구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독 좀 심하게 순환 출자 구조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조금 꼬인 상황이 돼버렸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시청자분들은 왜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하는지도 이해를 잘 못하실 테고, 네. 그럼 이 순환 출자 구조가 지금 왜 그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대부분 구조가 이제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죠. 예.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우리 대기업, 그러니까 그룹사들이 커갈 때 오너들이 적은 지분으로 이 수많은 그룹의 또 주요 회사들을 지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순환 출자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의 지분을 갖기에는 돈이 너무 작았었고, 그렇다 보고 또 경영권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지배를 해보자. 이것이 이제 물고 물리는 순환 출자 구조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지금 현대도 보면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차, 그리고 기아차가 모비스, 뭐, 이렇게 이제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삼성전자가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이것이 다시 또 제일모직이 순환 출자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순환 구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승계하는 데서 이제, 그러니까 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다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해버리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M&A에 대한 표적이 노출이 됩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주력 계열사들을 놓친다고 한다면 그건 큰 타격이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의 경영권을 무난히 지키면서 승계해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그것이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뭐, SK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안으로 이제 3세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키워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그룹의 정점에 있는 회사를 지배를 해보자. 이것이 이제, 지금 국내 주요 그룹사들이 행하고 있는 행태이고요. 그 중에 이제 현대는 현대글로비스, 정의선 지분이 있는 현대글로비스. 왜냐면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는 원래는 작은 그렇게 큰 그룹에서의 비중을 차지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그룹에서 정의선 부회장이죠. 그 부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비스를 키워가지고 모비스를 지배를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비스가 이제 경영권에 들어오면은 지배를 하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다 주요
계열사들을 지배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도 모비스를 정의선 부회장이 지배를 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경영권 승계가 제대로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글로비스 주가를 올려서, 그러니까 그 3세가 싸게 취득한 거였겠죠. 이제 싸게 취득하고, 비중이 크지 않던 거를, 키워서, 뭐 제가 좋은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키워서 주력 계열사로 만든 다음에 그 지분을, 모비스를 이제 지주해서, 모비스 전체랑, 뭐 이런 그 주식 합병을 해버리면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또 모비스를 홀딩스하고 그냥 사업회사와 지주회사 나누죠, 보통. 그렇게 나눠서 홀딩스를 글로비스와 합병하거나. 이번에 같이 아니면은 직접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해서 모비스를 분할을 해서 그 지주회사를 사면서 이제 지분, 그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그리고 경영권을 반영하는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 글로비스라는 업체는 현대 그룹 내에서의 물류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그 현대차가 생산을 하면 현대차가 각지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그렇죠. 운송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결국은 그룹 내의 사업들을 주로 하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 글로비스라는 그 그룹 내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키워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 온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것이고. 그 현대 글로비스를 이제 여기 공장이 실제로 보면 현대 자동차 안에 있어요. 이 그렇죠. 현대 글로비스가. 그 저희가 이제 그 울산에서 이제 기업 탐방을 가보면 현대 글로비스가 바닷가 쪽에, 그러니까 이제 항만을 되는 그 이제 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에 차를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근에 조그만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현대글로비스가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그냥 조그만하게 지금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감을 그쪽으로 지금 몰아주고 있다. 그러면서 현대글로비스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그 상황에서 지금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많다 보니 이것을 현대모비스 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 투자분들이 좀 유의해야 되실 거는, 이번에는 시장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 블록딜을 하면서 물량을 싸게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블록딜 할 때도 이 대형주들을 그렇게 싸게 내놓지 않는데, 싸게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현대 글로비스라는 주가가 그룹의 뭐 사업을 하는데 성장성을 PER을 20배를 받았다. 그 성장성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있는 회사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글로비스의 문제가 뿐만이 아니고 삼성그룹 지배구조라든지 SK 지배구조라든지, 아무튼 이런 그 지배구조로 인해서 오너 지분이 많은 기업들을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물론 정말 성장성이 있어서 향후에도 그룹사 외에 그 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 종목은 틀리겠죠. 근데 그룹사 물량으로 인해서 성장을 해나간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그 고퍼를 받을 때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런 글로비스의 경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경고까지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의 순환 출자 구조 방식은 그들은 결국 그들의 어떤 오너 일가들의 이제 주가 방어, 그 다음에 주주권 방어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PR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이러한 사태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우리 정정 멘토님께서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현대 글로비스의 지금 악재는 어느 정도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으니, 거기서, 만약에 이것을 하시고 싶으시라면 우리 장대진 멘토님께서는 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우리 정정 멘토님은 자, 이런 이 사태는 계속 대기업 쪽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 아무래도 대기업 순환 출자 구조에서 일어난 기업들은 조금 특히 고PR이 왔을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두 개 다 모두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인 만큼 조금 관심 있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좀 짤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장대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되어 있습니다. 꽉 찼네요, 그죠? 오늘장 아나페스가 2.3%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8.5%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오늘장 이승희 엔티가 3.41% 상승 마감하면서 16.5%의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SM 역시 꾸준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순위에는 이정수 멘토의 종목들로 꽉 차 있습니다. 먼저 RCD가 25.6%의 수익률로 한 단계 상승한 2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3위는 정재욱 멘토의 SM이 23.1%, 4위와 5위 역시 이정수 멘토의 종목입니다. BH와 시그네틱스가 20.4%, 그리고 시그네틱스가 19.1%,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5위에 등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막상막하 투명쇼 시즌2, 예, 조민규 멘토 유니테스트가 빠졌어요. 이 1위 자리를 과연 누가 쳤을까요? 예, 손대상 멘토의 아머텍입니다. 44.8%의 수익률로 1위 자리를 당당히 지키고 계십니다. 손대상 멘토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1위는 이정수 멘토가 93.3%의 누적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74%, 3위는 정재욱 멘토가 44.1%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명예의 전당 보시겠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금메달, 은메달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100%와 41.1%의 수익률로 지금 금메달, 은메달 모두 차지하고 계십니다. 다른 멘토님 수익률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예, 멘토님들 수익률들이 시장 대비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모습들입니다. 먼저 장대진 멘토님. 예. 수익률 진짜 좋으신데. 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수익률이 좋다 보니 좀 묻혔습니다. 그죠? 예. 특히 안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5%, 보안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블루콤이 조금 하락세가 예.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나페스도 지금 수익률이 좋고, 무림 SP도 지금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조금 오늘 빠졌던 블루콤과 그리고 안랩, 수익률이 좋은 안랩 위주로 좀 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블루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약간 뭐 꼬여버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뭐 전반적인 어떤 수급들이 조금 꼬이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 뭐 바로 치고 나갔어야 될 자리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손절가를 12,8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2,800원은 유지를 그대로 하겠고요. 적어도 이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지금 현재 1분기가 이제 시작했고 1분기 실적은 뭐 4, 5월달 돼야 나오는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수급에 의해서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12,800원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AS를 또 자세히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랩은 사실 뭐 다른 보안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보안주들이 굉장히 상승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후발주로 좀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이게 정치 관련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보안 산업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핀테크 다 최종적으로는 보안이 신뢰가 돼야지 그래서 이제 그 산업들이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에 대한 어떤 산업들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 요즘에는 이 악성 코드와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보안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보안 그 악성 코드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기업이 있죠. V3를 하고 있는 안랩 그리고 알약을 하고 있는 이스소프트 두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들이 뭐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랩은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다시 한 번 더 5일선에 걸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전반적인 어떤 모습들은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제가 오늘 날짜로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5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한 종목을 끼워야다 보니까는 현대중공업은 좀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중공업의 추천 포인트는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 자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저평가됐다. 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수익률 게임에서 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탄력이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다 보니까는 현대중공업을 좀 빼고 오늘 새로운 종목을 하나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뭐 다른 이유는 없고 뭐 탄력 부족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에서 뭐 제외를 하고 다른 종목을 넣기 위해서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AS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많이 하셔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좋지 않아서 빼는 게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신규 포트폴리오 편입을 위해서 빼는 것이니까요.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재웅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뭐 나무랄 데가 없는데, 자, 지금 정재웅 멘토님 포트폴리오를 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금 이제 문화 콘텐츠 쪽이죠, 그죠? 네, SM.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게임 쪽에 게임빌. 그리고 이제 환경 관련 인선 ENT. 네. 그리고 셔틀에가이라고 해서 우주항공 네, 산업 그렇습니다. 쪽. 네. 자, 이 바구니에 진짜 과일이 여러 개가 담겨 있는 그런 네. 모습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런 식의 어떤, 분포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수익률이 좋은 SM이 조금 주춤거리고는 있어요, 네. 사실상. 아마 이거 주춤거리고 있는 것이 소녀시대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네. 좀 맞춰가고 싶은데, 예. 또 100만 안티를 양성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조금 자세하게 네.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뭐 그렇게 구성하겠다, 뭐 업종별로 혹은 테마별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성장 쪽을 중점으로 두고 유망 중소형주 위주로 편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또 골고루 또 오늘 종목까지 하면 더 골고루인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먼저 이제 인선 ENT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죠. 차트를 보면은 최근 이제 3,500원대에서 그러니까 작년 내내 이제 그 3,000원대에서 4,000원 뭐 요 구간을 이제 박스권을 그리다가 작년 연말 쪽에 그러니까 이제 추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또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30% 정도 3,500원대에서 4,600원대까지 30% 정도 상승할 이후에 한 10% 정도대 조정을 받고 재차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선 ENT의 장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인선 모터스라는 그 자동차 제재조 산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 특히나 거기에 선도 업체는 인선 ENT이고 그리고 인선 ENT의 이 자동차 제재조 산업이 정부의 또 정책에 수혜를 받으면서 상당히 올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추세는 상승 쪽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중에 조정 정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 6,000원 제시를 했는데 장기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SM 말씀을 해주셨는데 절대 소녀시대가 조금 오래돼서 약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뉴스에 나왔던 것이 이제 이수만 회장의 그 미국의 또 부동산 취득 요런 것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좀 이틀 정도 약세를 보였는데 그것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수만 회장의 개인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SM의 그 성장 모멘텀, 올해 이제 중국 모멘텀이죠. 중국 모멘텀은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고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SM의 상승 흐름, 지금 주가의 흐름도 역시 상승 흐름 중에 소폭 조정 정도라 예상을 보여주고요. 오늘도 36,000원대 조정을 받다가 그 후장에서는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추세 상승은 지속되린다. 그래서 목표가 5만 원까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SM의 얘기에 대해서는 살짝 피해 가셨습니다. 그죠? 네. 예. 안티를 양성하기는 싫으시다. 네. 이 얘기를 제가 듣겠습니다. 전에 제가 쌍용차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자세하게 좀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두 멘토님들이 들고 오신 종목 중에서는 골프존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골프존이 좀 여전히 좀 좋은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쌍용차에 대해서 어제 얘기할 때 혹시 어제 그 막상막하 투매시 시청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시청 못했습니다. 예, 제가 가수 이효리 씨죠. 비키니를 보고 싶다고, 쌍용차가, 조금 제대로, 티볼리가 좀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극히 사심이 좀 들어간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엔 잠깐 적고요. 오늘 이제 두 멘토님들의 종목을 좀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이효리 씨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은. 네? 좀 민감한 발언 같습니다. 예, 괜히 방송에서 이상한 얘기 했다가 한 팀은 양성하기. 그럼 저만 이상한 얘기한 거게 돼버리는데요. 예, 두 분이 이렇게 극구 부인을 해버리시면 저만 이상하고 나쁜 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장대진 멘토님부터 오늘, 추천, 히든카드,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AD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새내기 주인데요. 작년 12월 16일 날 상장을 했고요. 이제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상장 당시에는 이제 공모가를 살짝 하회하기도 했지만은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종목은 이제 통합 인터페이스 IC 및 그리고 이제 RF 트랜스시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보통 이제 팹리스 업체라고 하면은 설계만 해주고 공장에서 따로 이제 요렇게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이제 팹리스 업체지만은 만약에 제품까지 생산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것까지 생산을 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팹리스 업체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 업체가 전자기기들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 많은 전자기기를 연결할 때 이런 이제 연결선들이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하나의 선으로 만들 때 들어가는 그게 통합 인터페이스 IC 칩이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RF 트랜시버에서 모바일 쪽 이제 그쪽인데 그쪽으로 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게 대해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수급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826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2013년도에 이 회사의 어떤 이익을 보면은 한 31억 정도를 했고요. 2014년도에 예상치지만 한 100억 정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뭐 10배 아래에서 그냥 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까지 겸비한 어떤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은 그 향후에 뭐 보통 이제 그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된 그 얼마 되지 않는 종목들은 주의해야 될 게 사실은 이제 이 수급과 관련해 가지고 보호예수 물량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현재 보호예수 물량들이 방송 나올 게 한 달짜리 물량이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했던 한 10% 정도, 한 40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16일 정도에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물량을 그 물량 때문에 조금 발목이 잡혀서, 연초 이후에는 주가가 좀 행보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6일 날 보호예수 물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내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가 적정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가지고 왔고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공모 당시에는 상장 당시에는 이제 공모가를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좀 흘러내리고 그리고 전에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번 세게 오르려고 하다가 다시 맞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 보호예수 물량, 지금 벤처 캐피탈에서 나온 그 10%의 물량, 40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1개월 보호예수가 걸렸다가 풀리게 됩니다. 그게 16일이고요. 오늘이 이제 14일이니까는 뭐 이틀 뒤면은 이제 풀리게 되죠. 금요일인데요. 그때까지는 조금 뭐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흐름상을 본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이 16,000원대에서의 강하게 돌파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세게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 조정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N자인 패턴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16일 날 정도까지 뭐 주가가 한 19,000원 정도 이 정도 내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내일 25,000원 기준으로 사자는 게 아니고 이 보호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싸게 사보자라고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반적으로 제가 한 50% 정도 위쪽에 뭐 한 3만 원 정도 잡아봤는데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어떤 이 강력한 테마 그리고 수익성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15,000원으로 좀 깊게 잡아봤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15,000원권에서 이제 주가가 흔들리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깨지지 않고 주가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9,000원을 이야기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매수가, 가르쳐 주셨는데요.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린 시점에 조정 들어올 시, 분할로 매수해보자는 의견을 주신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체크해 가면서 매수하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이제 얘기 들어봤고, 정재용 멘토님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주를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5번째로 편입할 종목은 중앙 백신입니다. 이 중앙 백신, 제목에서도, 제약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앙 백신이라는 업체는 백신 업체이지만은 동물용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만든 백신, 약이 아니고, 동물들, 특히 돼지가 주력 제품이고요. 동물 백신의 국내에 가장 선두주자, 시장 점유율도 높은 1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돼지를 얘기하시면서 네. 저를 왜 보십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최근에 구제역 많이 지금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구제역이 특히, 활성화될 이 기승을 부릴 때 중앙 백신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국내 백신 업체 중에, 동물용 백신 업체 중에 중앙 백신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동물 백신 시장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류독감이다, 아니면은 구제역이다, 이런 유행성 전염병이 동물 쪽에서 한번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폐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그 백신의 수요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는데 올해 또 구제역이 또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중앙 백신의 성장성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중앙 백신의 새로운 부분 이제 최근에 보면은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라고 PED 백신이 새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백신이 있는데 이것은 돼지 유행성 설사병을 치료는 하지만은 설사를 하는 증상은 그렇게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앙 백신의 새로운 PED 백신은 그런 부분까지 잡아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이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지금 또 미국 쪽에서도 아주 크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올해에도 좀 국내에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또 이 PED 백신 시장이 또 커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이 중앙 백신의 업력이라든지 실적 부분을 보면 매년 20%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 이상의 꾸준한 매출액 성장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률도 매년 20% 이상의 고마진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업체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20%대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률은 20% 이상 고마진의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성장주로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한 올해 또 모멘텀은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인데요. 특히 이제 다국적 제약사와 ODM 계약을 하면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러니까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 쪽에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이것이 또 중앙 백신의 성장에 대한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제가 이제 중앙 백신의 성장을 차트로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 때 한 5, 6월 달에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사실 10,000원대부터 꾸준히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5, 6월 달에 이제 횡보적으로 보이다가 그 다음에 7월 달에 큰 폭의 주가의 상승을 기록하고 그리고 8, 9월 달에 이제 한 2달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10월 달에 큰 폭 상승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보이다가 지금 상승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7월달, 10월달이라는 것이죠. 즉 작년에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부분. 작년 실적이 어닝 시즌마다 상당히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4분기, 특히 4분기가 이 백신 쪽에서는 성수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올 4분기 실적이 바로 또 지금이 어닝 시즌이지 않겠습니까? 작년 4분기. 그렇게 되면 이 중앙 백신의 작년에 실적 호조세를 볼 때 주가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저는 좀 중장기 목표가로 2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이런 상승 추세가 쭉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부분입니다. 13,5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도록 하겠고 매수가는 16,200원. 오늘 종가가 16,250원인데 16,200원을 매수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정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돼지 키워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키워봤습니다. 예, 네. 저는 이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돼지를 좀 키워봤는데 네.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질병에도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꼭 필요한 회사, 미래에서 돼지고기를 안전하게 먹기 위해 꼭 필요한 회사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멘토님들과 조금 자세한 얘기 나눠보려고 했으나 시간이 모자라네요. 그래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